우리가 뭔가를 선택했다는 것은 뭔가를 버렸다는 뜻입니다. 내가 안 그랬어야 되는데 줄을 잘못 써가지고 학교를 좋은데 못 만나가지고 부모를 좋은 부모를 못 만나가지고 나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한 선택을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수용해야 됩니다. 진짜 자존감이라는 것은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신영철입니다. 사실 자존심, 자존감이 뭐 크게 구별되지는 않지만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자존감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자기 인식이거든요. 근데 자존심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외부에서 타인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에 초점을 맞춘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상처도 받고 변화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진짜 자존감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니까 크게 변화하지 않고 갖고 있는 이런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0대 초반의 남자를 만난 적이 있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냐 물어보니까 우울증으로 치료받고 있대요. 무슨 일인가 물었더니만 한참을 고민하더니만 키가 작아서요 그러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잖아요. 위로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되는데 물어봤죠. 듣고 이거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내가 들어도 작은 거예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얼마나 커요. 내가 들어도 이거는 위로할 만한 정도의 키가 안 돼. 너무 작은 거. 고민이 되더라. 한참 이야기하다가 데이트는 좀 해봤는가 물어봤더니만 모태솔로래. 최근에 직장 동료가 소개팅 시켜줬대. 어떻게 됐는데? 잘렸대. 왜? 키가 작아서요. 큰일 났어요. 뭐 위로해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물어봤죠. 그러면 여자들이 자네를 좋아할 만한 뭐 무기가 좀 있나 물어봤더니만 한참 고민하더니만 안정된 직장에 다니고 있대요. 아이고 그거 좋다. 또 없대요. 생각을 좀 해봐야지. 없대요. 사람은 좀 따뜻하게 대하고 그런 거 없대요. 배려심은 좀 있고 일은 열정적으로 하고 유머는 좀 있고 대화는 잘하고 묻는 족족 없대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해줬어요. 그러면 키가 크도 여자들이 싫어할 텐데. 그랬더니만 나를 한참 보더니만 웃더라고요. 30대 초반의 남자가 키가 작은 게 자기 잘못이에요? 아니죠. 우유 마시면 커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쿨하게 우리가 그 상황을 수용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비록 키는 작지만 자신감 있고 당당하고 여유 있고 배려 잘하고 존중하고 유머 있고 일 잘하고 우리 그런 친구 좋아하잖아요. 키가 작다고 앉아가지고 짜증 부리고 인상 쓰고 있는 그 친구를 좋아할 여자는 제가 볼 때 세상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환경을 변화시켜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노력해야 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성장시켜야 하죠. 그럼 따르는 그 에너지와 열정을 변화하지 않는 데 쓰기보다는 나의 건강한 데 초점을 맞추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족한 점이 있지만 또 나는 이런 좋은 점도 가지고 있잖아요. 현실 자각, 여기에서 자존감이 출발합니다. 자존감이란 나는 잘났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최고야, 이런 자기 효능감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존감의 여러 팩터 가운데서 자기 효능감, 외적인 요인, 난 일 잘해, 잘났어, 이런 것은 아주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이게 나의 자존감의 전부라고 믿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초점을 바꿔보십시오. 나의 부족한 점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이런 좋은 점을 가진 괜찮은 사람이야. 완벽한 현실 인식, 자기 자각에서 출발하는 것이 자존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얘기인데요. 긍정적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긍정성 하면 우선 어떠한 힘든 상황에서 나는 할 수 있어, 다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이게 과연 긍정적인 사고일까요? 현실적으로 말하면 그건 비현실적인 생각이죠. 어떤 면에서는 건강한 생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좋게 생각하는 게 나을 수도 있지만요. 그걸 우리는 긍정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긍정성이란 현실에 기반을 둔 것이어야 합니다. 2016년도인가요? 혹시 리우 올림픽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펜싱 경기가 열렸어요. 마지막 결승전에 대한민국 선수가 올라가서 금메달을 다투게 됐는데요. 박상영 선수라는 친구였어요. 14대 9로 지고 있었죠.
이제 한 점만 주면 펜싱 경기가 끝나는 거예요. 다 포기했죠. 14대 9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자리에 앉아서 뭐라고 중얼거리더니만 벌떡 일어나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뭐라고 중얼거렸을까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고는 그냥 나가서 금메달을 따버리는 거예요. 다음날 난리가 났죠. 긍정의 아이콘 박상영, 할 수 있다는 정신으로 금메달을 따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까? 과연 이 친구가 할 수 있다는 긍정성으로 금메달을 딴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고 금메달 따면 나도 하겠다. 그렇잖아요. 이 친구가 어떻게 금메달 땄어요? 목숨 걸고 훈련해서 금메달 딴 것입니다. 정말 땀 흘려 열심히 노력해서 금메달 딴 것이죠. 그러면 할 수 있다 이거는 뭔데? 실력을 다 갖춘 사람이 마지막에 자기 실력을 다 발휘하기 위해서 자기 최면을 거는 것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소리 지른다고 금메달 따는 거 아닙니다. 제가 왜 뼈 때리는 말을 하느냐? 긍정이란 두 발을 굳건히 땅에 딛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청년들한테 강의를 갈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로 자네가 간절히 바라던 일인가? 정말로 꿈꾸던 일이에요? 맞아요? 아니요? 뭐 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이? 빨리 사표를 내고 나가야지.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요 준비된 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개 방송에 나와서 강연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은 이미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준비된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고 결과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 준비도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소리 지른다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꿈도 꾸지 말라는 뜻이냐? 물론 그런 말은 아닙니다. 젊은 친구들 꿈 꿔야죠. 그렇죠? 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번 주, 이번 달 무엇을 하고 있는가 현실적인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가끔 제 환자분들이 와서 원래는 막 대학도 가고 막 뭐 자격증도 따고 막 이런 얘기를 하죠. 참 훌륭한 생각이다. 근데 요즘 뭐 하고 지내는데 물어보면 잠만 자고 게임만 하고 있죠. 아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꿈입니까? 꿈이란 것은 그 자체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긍정성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잘 될 거야. 자기를 위로하는 것은 일시적인 자기 위로는 될지 모르지만 진정한 긍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긍정을 가지기 위해서 우선 자기를 바라보는 눈을 바꿔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와서 자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제법 잘 나가는 분인데 대인 공포증이에요. 40대에 출세를 해가지고 임원이 되었는데 사장님 앞에서 임원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너무 떨리는 거예요. 너무 긴장하고 밤새워서 준비하고 갔는데 예측 가능한 일은 괜찮은데 갑자기 누가 질문이 들어오면 머리가 하얘지는 경우가 있죠. 너무나 준비를 많이 했는데 머리가 하얘진 거예요. 그래서 뜨듬뜨듬 대답을 했어요. 나올 때 어떻게 됐겠어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막 뒤에서 막 욕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저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임원이 됐냐 막 이런 욕이 들리는 것 같아. 얼마나 창피한지 다음부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온갖 핑계를 대고 그 회의를 안 들어갔죠. 몇 달 지나니까 이제 막 우울증도 오고 그래요. 치료받고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아직은 들어갈 자신이 없대요. 가면 또 떨리고 또 바보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도 잘 안 돼가지고 물어봤죠. 집에 가서 좀 생각해보고 당신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쭉 적어봐라. 일주일 뒤에 왔는데요. 단점만 49가지를 적어왔어요. 장점은 그랬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장점이 없더래요. 그래서 단점이라고 이렇게 보니까 전부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는 우유부단하대요. 신중한 분이구나. 자기는 거절을 못한대요. 배려심이 많은 분이구나. 조금만 관점을 바꾸면 장점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단점이 없다, 장점이 있다 우기자는 뜻은 아니에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자는 뜻이에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어요? 자신감이 있을 수 있겠어요? 가능한 일이 아니죠. 나는 잘났다, 괜찮다고 말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노력에 의해서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는 부분은 수용하는 태도, 이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것이 첫 번째 과정이고요. 둘째는 짧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오늘 활동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두 번째 목표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젊은 친구들에게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너무 거창한 목표 세우지 마세요. 뭐 때로는 거창한 목표도 필요하죠. 나는 사장 되고 싶어. 좋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냥 사장이 되고 싶다, 뭐가 되고 싶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사장이 되어야 되죠? 사장이 되면 뭐 할 거죠? 그 이야기를 같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삶의 가치라는 것이거든요. 이제 외적으로 뭔가 성취하자, 이게 우리 삶의 1순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목표도 중요한 것이지만 내가 왜 그래야 하며 그러면 뭐 할 것인지를 설정해야 결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내가 저 자리까지 갈 거야라는 것은 우리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살다 보니 결과적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어. 이게 더 행복한 삶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거창한 목표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에 이번 한 주에 이번 한 달에 충실하는 게 훨씬 더 건강한 삶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자꾸 우리는 남들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전에는 비교 대상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내가 농사를 짓고 있어. 그러면요, 옆 동네에 있는 김노인, 뒷마을에 있는 누구 이런 사람이 비교 대상이에요. 그 집에 가보면 어떻게 살고 있나 이런 거 보잖아요. 이게요, 텔레비전이 나오면서 남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게 됐어요. 여기까지도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인터넷이 발달했죠. 그걸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나의 비교 대상이 돼요. 이렇게 되니까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교 당해서 내가 낮아지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나를 스스로 방어해야 되죠. 그러면 나도 뭔가 무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과시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명품을 과시하고 막 SNS에 좋은 것만 올리고 칭송받고 싶고, 이거는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 속에 심한 열등감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방어하기 위한 한 방책으로서 자기를 포장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안타깝게도 너무 비교 대상이 많아지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자존감은 낮아지고 비교에 더 취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SNS 활동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내 삶을 기록하고 정리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나누십시오. 그런데 그게 단순한 과시여서는 안 됩니다. 나의 생활을 이렇게 정리해보고 내 삶을 돌아보고 또 함께 나누는 정도가 되어야 되지. 이걸 통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잘 나가고 싶고 더 포장하고 싶고 이것만 된다면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문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과 오랫동안 지내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알게 되잖아. 짧은 시간에 빨리 평가를 내려야 돼요. 문화가 바뀌었잖아. 시대가 바뀌고 급해요. 오래 살아보고 이 친구 참 진국이네. 그리고 이 친구를 평가할 수 있는 문화가 아니에요. 보자마자 이 친구를 평가해야 돼요. 그때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첫 번째는 외모를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스펙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형에 열광하고 외모에 열광하고 스펙에 열광해요? 간단한 거예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너무 짧은 시간에 그 사람을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외적인 데 초점을 맞출 수가 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문화가 아닌가. 이게 우리 현대 사회에 너무 빨리빨리 문화하고도 연결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패하지 않을까?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도 하지 않았을까? 내가 남들보다 외적으로 봐서는 저 낮은 곳에 있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돼요? 뒤를 돌아보게 되죠.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내가 그때 안 그랬으면 가정을 하게 되죠. 그때 저는 어떤 인디언 부족의 성인식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제가 봤던 그 인디언 부족의 성인식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인디언 부족은 성인이 되는 모든 아이들을 옥수수 밭 앞에 일렬로 쭉 세웁니다. 그리고 출발하면 여기서 들어가서 저 끝으로 나오는 것이 성인식입니다. 숙제가 있습니다. 가다가 가장 크고 잘 여문 옥수수 한 개를 따서 나오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갔던 길을 돌아갈 수는 없어요. 한 개를 따면 나와야 돼요. 자, 100m 들어갔어. 대박 큰 놈이 나왔어. 딸 거예요, 말 거예요? 결정해야죠. 따 말어. 따? 아이고, 바로 뒤에 왕건이가 있었는데. 안 따? 나와보니까 그 놈이 제일 컸는데. 많은 친구들이 나와서 후회합니다. 내가 안 그랬어야 되는데. 줄을 잘못 써가지고 학교를 좋은데 못 만나가지고 부모를 좋은 부모를 못 만나가지고 이런 후회는 자책이 돌아오고 자책엔 원망이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딴 옥수수가 이 옥수수밭 전체에서 가장 클 가능성은 얼마나 있죠? 안타깝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럼 나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는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정보를 총동원해서 선택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결코 최고의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일 뿐입니다. 이제 나와서 후회하고 원망하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내가 한 선택을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수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최선의 선택을 최고의 선택으로 만들도록 노력해보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것을 이 인디언 부족들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선택했다는 것은 뭔가를 버렸다는 뜻입니다. 젊은 친구들, 제가 늘 말하는데 인생은 깁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을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에이, 그래도 순식간이 지나가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닙니다. 시간은 여러분 편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출발할 수만 있다면 인생은 길고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단 10년, 20년 뒤의 무기를 여러분이 오늘 출발해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반성해야죠. 다시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후회하고 자책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건 내 삶의 긍정적인 플러스 요인이 아닙니다. 열심히 삽시다. 그리고 성과를 이룹시다. 그러나 가다가 가끔은 우리가 주변도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